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로이어스에서 헌법과 공법 기록을 전임하고 있는 강성윤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6일 동안 이제 여러분들과 헌법 선택형 이제 기출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할 건데요. 선택형 공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뭘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 사례형, 기록형과 다른 선택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편하게 놀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이제 선택형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뭐 사례형이나 기록형도 최근에는 뭐 중요도가 굉장히 더 높아지고 있지만 뭐 선택형만 잘한다고 해서 이 헌법 뭐 어떤 그 법학 실력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좀 사례 기록에만 집중할 수도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선택형을 좀 잘 보시면은 아무래도 좀 4월까지 마음 편하게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요번 시험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번에 첫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어쨌든 이 시기에 선택형 공부가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좀 겸허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제일 대표적인 과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사실 뭐 민법이나 형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혹시 합격하시게 되면 실무에서도 쓸 수는 있지만 사실 헌법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합격하시면 실무에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쓸모는 없지만 사실 그래도 민법이랑 형법보다 이제 머리는 덜 아픈 이제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자료를 두 가지를 나눠 드렸는데요. 일단 그 하나는 그 8회 변호사 시험 문제를 제가 분석한 자료를 하나 내드렸습니다. 요거는 따로 강의를 하지는 않을 건데 제가 이걸 이제 그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분석을 했던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 앞으로 선택형 공부를 할 때 좀 어떻게 뭘 중점적으로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를 좀 보시라고 제가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했고요. 아시다시피 제 교재에는 모의고사 문제는 다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변시 문제, 사시 문제, 모의고사 문제 이 세 가지 중에서 우선순위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당연히 변호사 시험, 사법 시험, 모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시험이나 사법 시험처럼 이렇게 좀 공개되어 있는 공인 시험은 여러 교수님들이 여러 번의 검증을 통해서 만드는 깨끗한 문제인데 우리 모의고사 문제들은 교수님 한 분이 출제하시기 때문에 사실 문제에 오류도 많고 좀 지엽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본 3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법시험 문제를 꼭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8회 변시 문제를 분석을 해보니 헌법 지문은 총 111개 지문이 나왔습니다. 특히 뭐 지방자치제도 이제 이런 것들은 헌법이랑 행정법이랑 좀 같이 붙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은 제가 헌법으로 좀 분류를 해봤고요. 그랬을 때 이제 3개년 판례가 한 30개 정도 나왔죠. 그래서 위헌 파트가 20개 정도 나오고 합헌 파트가 10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3개년 최신 판례는 중요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는 항상 좀 잘 그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지난 7번 동안의 변호사 시험과 최근 5개년 사법 시험 기출 지문과 거의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문이 41개 지문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 헌법 조문을 묻는 문제 그리고 부속 법령을 묻는 문제가 9개 지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따지면 사실상 한 70% 이상이 3개년 판례 기출 문제, 조문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은 되지 않았지만 좀 중요한 그런 판례들은 여러분들이 뭐 기본서나 혹은 다른 자료나 혹은 모의 시험 문제들로 보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기출 문제 분석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게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선택형 공부를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첫 번째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 있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두 번째부터 공부하실 때는 이 문제가 만약에 사례나 기록으로 나왔을 때 내가 이것을 서술형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에 좀 초점을 맞추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이번 헌법에서도 뭐 사례형에서는 뭐 정당해산 심판 이런 좀 까다로운 것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헌법의 사례형 기록형에 출제된 모든 판례들이 변호사 시험 선택형으로 다 기출이 되었던 판례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그 영창제도 같은 경우에는 7회 변호사 시험 선택형에 나왔었죠. 그다음에 정당해산 심판은 언제든지 중요한 사건이고 기록형으로 했었던 공무원의 뭐 이런 뭐 정치운동 금지라든지 이제 이런 판례들도 이미 선택형에 기출이 되었던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객관식을 1회독을 돌리시고 다음에 2회독을 돌리실 시간이 있으실 때는 만약에 이 판례가 사례 문제로 나오면 기록 문제로 나오면은 어떤 것들이 쟁점일까 어떤 키워드들을 내가 써야 될까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좀 종합적인 공부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는 총 360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거기 문제편에 앞에 보시면은 기출문제 분석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제 목표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헌법재판론을 이제 끝내고요. 그다음에 내일과 모레 2일차와 3일차에는 기본권론을 다 끝낼 생각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하나 잘못 적어 놓은 게 그 사회적 기본권이 20문제가 아니라 21문제더라고요. 제가 그것만 좀 잘못 적어 놨고, 그리고 이제 4일차에 헌법 총론을 하고 5일차, 6일차에 통치구조론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론 하루, 기본권론 이틀, 헌법 총론 하루, 통치구조론 이틀 할 생각인데 아마 진도가 조금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치구조 부분은 거의 부속 법령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도가 좀 빨리 나가요. 그런데 이제 기본권론이나 이전 부분에서는 여러분들한테 판례 설명을 드려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진도가 처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6회 안에 다 끝낼 건데, 이제 작년에 이제 1일차에 해보니까 이 360문제를 6회 안에 끝내는 게 작년에 340문제였죠. 20문제가 빠져 있었으니까 6회 안에 다 끝내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게 하루에 한 50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같으면 6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시간에 20문제를 풀어야 되죠. 1시간에 20문제를 풀려면은 지금처럼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빨리 진도나 나가라 이 자식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건데 1시간에 20문제를 나가려면은 어쨌든 뭐 거의 뭐 속사포처럼 강의를 해야 되고, 이게 뭐 어떻게 됐습니까? 3분의 1 문제잖아요. 3분의 1 문제면은 지문이 5개니까 거의 제가 한 50초에 이제 판례 하나를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걸 선별적으로 강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찌라시를 만들었었습니다. 헌법 선택형 강의를 위한 최소한의 이론이라는 찌라시를 만들었는데 올해는 이 찌라시를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이 최소한의 이론이라는 자료를 나눠 드릴 거예요. 이 자료는 제가 선택형 문제를 보면서 선택형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의 모든 지문을 진도별로 이론별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선택형 교재의 요약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로 이론 강의를 먼저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뭐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이론 강의처럼 상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선택형 문제를 푸실 수 있을 정도로는 제가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이론을 안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선택형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좀 키워드 위주로, 스킬 위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진도를 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강의 진도는 그렇게 나갈 거고요. 어쨌든 6일 동안 이제 우리가 헌법 선택형을 풀 텐데 문자도 받으셨겠지만 이제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30분 일찍 오셔가지고 이제 그날 문제를 좀 미리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40문제 푸는데 70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마킹하는 시간 빼면은 30분에 20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연습하실 때는 최소 30분에 25문제에서 30문제는 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전범위 진도 문제를 20문제를 30분에 푸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진도별로 되어 있고 중복되는 지문이 많을 때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훨씬 땡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기로는 진도별로 되어 있는 교재들에 대해서는 좀 가능하면 한 문제당 1분 정도로 잡으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지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실 시간도 있고 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요청하는 거는 그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실 때 좀 실전과 같은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작년에도 했던 말인데 여러분들이 그 실제 변호사 시험장에 들어가시면은 문제를 답을 모르겠는 걸 찍을 때도 신중하게 찍잖아요. 마음대로 찍지 않잖아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도 여러분들의 그 찍기의 운을 한번 시험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찍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지문을 하나 모를 때, 두 개를 모를 때 좀 어떤 최종적인 결론에서 최종적으로 내가 선택해야 되는 두 지문의 상황에서 1번이 답인지 3번인지 답인지 골라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리걸 마인드를 발휘하는지도 스스로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습하실 때도 그냥 찍지 마시고 좀 최대한 실전과 같은 느낌으로 찍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헌법재판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누어 드린 자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시쯤에 마칠 생각이고요. 내일부터는 10시 30분 정도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모든 책은 헌법재판론을 제일 먼저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 비중이 제일 높은 부분이고 사실 헌법재판론을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해 놓으셔야 뒷부분에 이제 기본권론이나 통시구조론 판례를 보실 때도 이해가 훨씬 쉽기 때문에. 자, 1페이지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제도, 우리 헌법재판소법상 우리나라는 이제 구체적 사후적 규범 통제를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위헌법률심판, 그다음에 107조 2항 헌법 107조에 나와 있는 명령규칙 심사가 구체적 사후적 규범 통제입니다. 이 구체적 사후적 규범 통제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사후적으로 실제 어떤 쟁점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재판은 단계에서 그 재판에서 문제되는 사건에서 사후적으로 법률과 명령 규칙을 심사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107조 2항에 나와 있는 명령 규칙이라고 할 때 여기 규칙은 행정 규칙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규칙은 법규성을 가지고 있는 규칙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뭐 대법원 규칙이라든지 선관위 규칙이라든지 그래서 이름은 규칙이지만 법규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 명령 규칙 심사 얘기할 때 규칙의 이야기고 행정 규칙은 여기서 의미하는 규칙은 아닙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전원재판부, 지정재판부가 있는데, 자, 전원재판부는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의 줄근 부분에 보시면 전원재판부는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그래서 뭐 우리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든 아니면은 뭐 위헌법률 심판이든 아니면은 헌법소원 심판이든 항상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을 해서 사건을 심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예를 들어 위헌 결정을 하려면 몇 명이 필요합니까? 6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자, 그럼 이제 지정재판부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요.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의 특유한 사전심사 절차입니다. 헌법소원에서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6개의 헌법재판 심판 절차 중에서 68조 1항 2항 헌법소원에서만 있는 게 지정재판부라는 거예요. 자, 사전심사 1항 보시면은요.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서 헌법소원 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는 전원 7 3G. 그러니까 전원재판부는 7명이고 지정재판부는 3명이다. 그래서 요거는 뭐 말 안 되지만 뭐 전원책 아저씨는 3G 핸드폰을 쓴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전원재판부와 지정재판부가 몇 명인지를 묻는 형태의 선택형 지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원7 3G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72조 3항 마저 볼게요.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한다.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그러니까 과반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는 1, 2, 3, 4,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장일치로 각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경우에는 사항입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은 이것을 재판부 심판에 회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원재판부로 회부를 해야 된다는 건 거죠. 그래서 3명의 만장일치가 있는 경우에만 각하할 수 있고 한 명이라도 반대하거나 혹은 그렇게 각하 결정을 하지 않을 때는 항상 전원재판부로 사건을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1호, 2호, 3호, 4호 사유들을 보면은 다 적법 요건과 관련되는 사유들이고요. 이 지정재판부에서는 이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는지, 즉 본안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적법 요건에 대한 판단만 해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3항에 1호, 2호, 3호, 4호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1호는 지금 보충성 이야기죠. 보충성 요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2호에는 청구기간, 3호에는 대리인 선임 없고 4호에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 심판 제도에만 있는 것이고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68조 2항 헌법소원도 당연히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68조 2항 헌법소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지정재판부가 뭘 심사하겠습니까? 적법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은 당연히 심사를 하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재판관의 제척, 기피, 회피 여기서 자주 나오는 거 기억하실 것은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그리고 합헌이 있죠. 이게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는데 재판관 9명 중에 2명의 자녀들이 로스쿨에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명을 기피했는데 1명을 더 기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을 기피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쨌든 재판관이 많이 기피되면 많이 기피될수록 즉 재판관의 수가 줄어들수록 위헌이 날 가능성이 훨씬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도 2명 이상 기피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거 합헌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조문도 외우시고 결론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2페이지 심리입니다.
23조 1항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전원 7 우리 봤었고요. 자, 30조 두 문자 땁니다. 구탄 정권 위헌서. 구탄 정권 위헌서. 구탄 정권 위헌서. 자, 구두변론에 의하는 거 조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합니다. 그리고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은 서면심리주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탄핵이나 정당해산, 권한쟁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국가기관과 관련되는 좀 그런 중요한 통치 구조와 통치 작용과 관련되는 좀 그런 헌법재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구하게 되는 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라든지 헌법소원은 서면심리에 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시험에서는 이 헌법소원 심판이 여기 끼어가지고 얘는 구두변론에 의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구탄정권 위헌서 정확하게 외우셔서 선택형 문제 푸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조 1항 구탄정권 체크하셨을 거고 2항에서 위헌서 체크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서에 보시면은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당연히 이제 진술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32조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의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뭐는 요구할 수 없다?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송부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것만 넣으시면 되고 33조입니다. 변론뿐만 아니라 종국 결정의 선고도 심판정에서 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뭐는 밖에서 할 수 있다? 둘 다 변론 또는 종국 결정의 선고 역시 심판정 외에서 할 수 있다. 기출 지문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변론은 심판정 외에서 할 수 있지만 종국 결정의 선고만은 무조건 심판정에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선지가 출제되게 됩니다. 그 밑에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그러니까 변론뿐만 아니라 결정의 선고도 공개합니다. 다만 서면 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밑에는 일사부재리입니다. 68조 1항과 2항은 중복 청구가 아니고 일사부재에 반하지 않죠. 그러니까 68조 1항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뭐 직접성, 뭐 자기 관련성 이제 이런 것들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에 68조 2항은 재판의 전제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심판 청구 유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한 사건에 대해서 두 개 청구한다고 해서 일사부재에 반하지 않고요. 자, 밑에 68조 2항 헌법소원에서 당사자와 심판 대상이 동일하더라도 당의 사건이 다른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사건이겠죠. 당연히 다른 사건입니다. 그 키워드들만 체크하시면 되겠고. 헌법소원 심판정국 부적법해서 각하 결정 받고 흠결 보완하지 않고 다시 심판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부적법합니다. 자, 그 밑에 결정 보시겠습니다. 자, 원칙은 재판부는 과반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는데 다만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을 해산하는 결정,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뭐가 빠져 있습니까?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죠. 권한쟁의 심판은 빠져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그럼 권한쟁의 심판은 몇 명이 인용을 하겠습니까? 과반수 결정을 하겠죠. 본문의 적용을 받아서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에는 권한쟁의 인용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2호 보시면은요.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권한쟁의 심판의 인용 결정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과반수 이상이면 되지만 만약에 종전의 결정을 변경하는 권한쟁의 심판 인용 결정을 하려면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결정에서 이 조문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건 권한쟁의가 끼어서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밑에 단순위헌, 헌법 불합치, 한정위헌. 자, 이 순서대로 당사자들에게 유리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심판 청구인이라고 했을 때 심판 청구인 입장에서는 단순위헌 받는 게 제일 유리하고요. 그 다음이 헌법 불합치, 그 다음에 한정위헌입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을 하려면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하나의 의견만으로 6명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가장 유리한 견해를 가진 수의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해서 그중에 가장 유리한 의견이 6명에 이르게 된 때 해당 결정을 내리게 된다. 밑에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단순 위헌 의견이 5인, 헌법 불합치 의견이 2명, 합헌 의견이 2명입니다. 자, 청구인이 제일 원하는 건 뭐예요? 단순위헌이죠. 그런데 단순위헌이 6명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단순위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유리한 게 뭐예요? 헌법불합치입니다. 그래서 단순위헌과 헌법불합치를 합치니까 7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법정 의견은 헌법불합치 의견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밑에 각하 4명, 위원 1명, 헌법불합치 4명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의견을 물어볼 때는 제일 처음에 각하를 할지 말지를 판단을 하시고요. 그래서 각하는 과반수가 넘으면 각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과반수가 안 되면 본안 판단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본안 판단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위원 의견이 6인 이상인지를 보시고 얘가 단독으로 6인 이상이면 이제 그 의견을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단독으로 6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떤 순서로 단순위원, 헌법불합치, 한정위원 순서로 차례로 이제 유리한 수의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각하 결정을 할지 안 할지를 먼저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각하가 결정을 하려면은 9명이 관여했기 때문에 몇 명의 의견이 필요합니까? 5명이 필요합니다. 5명이 있어야만 각하할 수 있는데 5명이 안 됐으니까 본안 판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본안에서 위원 의견 합치면 몇 명입니까? 위원 의견 합치면은 5명이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럼 위원 결정 내릴 수 있습니까? 내릴 수 없게 되는 건 거죠. 그러면은 종국 결정은 합헌 결정을 선고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합헌 의견을 낸 적은 없어요. 헌법재판관들이 아무도 합헌 의견을 낸 적은 없지만 과반수가 안 됐기 때문에 본안 판단 넘어가고 본안에서도 위원 의견이 6명이 안 됐기 때문에 합헌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소수 의견 제도입니다. 36조 3항에 보시면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들어왔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문에 들어왔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이제 그 결정서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결정서의 의견을 표시해야 된다라는 조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사건 때 탄핵을 원하는 재판관들이 있었겠죠. 탄핵을 원하는 재판관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6명이 되지를 못하니까 이제 탄핵은 기각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 탄핵 인용을 의견을 냈던 사람들이 우리들의 의견을 밝혀야 되는지가 이제 굉장히 이슈였었는데 자, 거기 그 위에 심리에 34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서에 보시면은 평인은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의 평인은 비공개가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인용 의견을 냈던 분들께서 어쨌든 우리는 원칙적으로 평인은 공개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은 기재하지 않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탄핵 심판이나 이런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은 거 굉장히 좀 비겁하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36조 3항에 따라서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이제 어떤 의견이든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에도 헌법재판관들이 반대 의견을 내려면은 이제 결정을 표시를 해야 되니까 좀 최대한 만장일치로 하려고 했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36조 3항이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 한 번씩 자주 나옵니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갑시다. 자, 3페이지 기속력. 자, 기속력에서 47조 1항에 보시면 법률의 위헌 결정에 동그라미 하시고 자, 75조입니다. 75조 1항 헌법 소원의 인용 결정에 동그라미 하시고 자, 위헌 결정, 인용 결정, 그다음에 뭐 탄핵 결정, 뭐 권한 그 정당 해산 결정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국가기관들을 기속하죠. 특히 뭐 위헌 결정, 인용 결정은 당연히 기속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67조 1항에 보시면은 47조랑 75조랑 다른 게 뭡니까?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7조 1항에서 말하는 것은 권한쟁의 심판의 인용 결정뿐만 아니라 모든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헌 결정이나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은 인용하고 위헌하고 해야지만 기속력을 가지는 것이고 그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합헌 결정이나 기각 결정은 기속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권한쟁의 심판은 다르죠. 권한쟁의 심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권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피청구인에게 권한이 있으면은 청구인의 그 헌법소원 그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당연히 기각이 될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기각 결정도 의미가 있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권한쟁의 심판은 모든 결정이 기속력을 가집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특이한 게 두 가지가 있는 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용할 때 몇 명,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 권한쟁의 심판은 모든 결정이 기속력을 가진다라는 거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합헌 결정은 기속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합헌이 났어도 다시 헌법소원 제기해서 위헌을 받아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합헌 결정의 기속력이 없다라는 건 예전에 이제 그 간통죄 사건 관련해서 사법 시험에 케이스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시험에 합헌 결정의 기속력을 묻는 문제는 사례형으로 나오기는 좀 어렵겠지만 예전에는 사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이라는 것은 본안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구제입니다. 우리 그 헌법재판소법상 가처분은 주로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이 대부분입니다.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예를 들어서 이제 법령헌법 소원이다. 그러면은 옛날에 있었던 뭐 사법 시험을 4년 그 4회 응시하고 나면은 다음에 응시하지 못한다. 이제 이런 규정들이 있으면은 그 법령의 효력을 정지해야만 5번째 시험을 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가처분은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용 여부 두 문자 정권과 우리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정당해산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만 가처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에 관해서만 가처분 규정을 두고 있지만 68조 1항 헌법소원도 우리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판례상 가처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선택형에 나왔던 지문인데요. 우리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헌법 65조 3항에서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은 뭘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것인데 탄핵은 이미 헌법에서 그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가처분의 실익이 없는 거죠. 따라서 탄핵에 대해서는 가처분을 인정할 실익이 없습니다. 인정할 여지가 없다. 자, 가처분의 요건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실 행정소송법에 나오시는 행정소송법에 나오는 집행정지 요건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본안 심판이 부적합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의 필요, 긴급한 필요, 마지막에 비교 형량 이제 이런 것들이 가처분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이 허용되는지와 가처분 요건은 케이스로 나올 가능성도 높으니까 좀 잘 암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판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판례 화살표부터 보시면은 이게 뭐 재작년에였나요? 뭐 그 1급 기밀이라고 해서 영화로도 개봉했었는데 그 조주형이라는 공군 대령이 이제 방송사 PD와 기자랑 인터뷰하면서 이런 전투기 기종 선정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이제 유치장에 구속이 되었고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집행유예 선고받고 이제 전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이 군사기밀 누설죄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된 거기 때문에 면회랑 접견을 제한하겠다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랑 뭐 접견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위에 보시면은 군사법원에 따라 재판을 받는 미결 수용자의 면회 횟수를 주 2회로 정한 군행정법 시행령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사건에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인용을 해주었던 사건이고요. 자, 그 밑에는 작년에 나왔던 여러분들 그 난민 사건에서 작년에 그 인천공항에서 억류된 그 출입국 관리법상 억류된 사람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성이 인정이 된다. 이제 그 판례, 그 사건이 나왔었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변호인 접견 거부에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에서도 가처분을 인용을 해줬었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 판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죠. 사법시험 1차 시험을 4회 응시한 자는 마지막 응시 이후 4년간 1차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사법시험령에 대해서도 효력정지를 받아뒀었고요. 그리고 그때 위헌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 밑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일 때에는 이 법령이라는 것은 이 법정 안정성의 요청이 현저하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제 거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파급적으로 발생되는 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읽어만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밑에
유신헌법하에 대통령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 비교입니다. 우리 유신헌법하에서 국민의 기본권들을 굉장히 제한하는 이제 그 긴급조치가 발령이 되었었죠. 그때 보시면은 그때 있었던 유신헌법을 뭐 비방하거나 헌법을 개정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들만 해도 다 구속이 되던 이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긴급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분들이 대법원에 재심 청구를 냈었고, 그래서 이 대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같이 제기를 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때 이 긴급조치의 효력에 대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나뉘어지는데요. 자, 첫 번째 긴급조치의 효력, 대법원의 입장을 보시면은 우리 대법원은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은 누가 만듭니까? 국회가 만드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긴급조치가 만약에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려면은 최소한 국회가 관여를 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국회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명령 규칙 정도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한 거니까 뭐 대통령령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자, 따라서 법률적 효력이 아니라 법률 하위의 효력을 가지니까 누가 위헌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대법원이 할 수 있죠. 헌법 107조 2항 명령규칙 심사 제도를 활용해서 대법원이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이 긴급 조치는 그 당시의 유신 헌법에 비춰봐서도 위헌이고 현행 헌법에 비춰봐서도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똥멍청이 이렇게 하면서 다시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법률이냐 아니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느냐는 국회가 관여했는지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법령이 가지는 성격을 따라서 그 법령의 효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 기본권은 뭘로만 제한할 수 있습니까? 법률로서만 제한을 할 수가 있죠. 자,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는 법령의 형식이 있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긴급조치는 굉장히 많은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당연히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심사할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에만 있습니다. 그렇죠? 대법원은 법률을 심사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던 것은 이 긴급조치가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오로지 현행 헌법에 비춰봐서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위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대법원의 입장을 물어보는 경우와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물어보는 경우 둘 다 물어보고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누구 입장을 물어보는지를 보시면서 문제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7회 변시 때 제 생각에는 출제 오류가 있게 하나 나왔는데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밑에 재심입니다. 자, 재심이라는 건 뭐 다 아실 거고요. 우리 지금 헌법소원에서 말하는 그 헌법재판에서 말하는 재심은 헌법재판에 대한 재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는 뭐 그 재판에 대한 재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 헌법에서는 재심에 대한 얘기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당해 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헌법 재판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 두 개로 나눠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위헌 결정은 소급표가 있습니까? 자,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지죠. 뒤에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자,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집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두 가지의 경우에 소급표를 가집니다. 두 가지의 경우에 일단은 법정 소급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석상 소급표가 있습니다. 자, 법정 소급표는 어떤 경우에만 형벌 조항에 대해서만 소급표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해석상 소급표는 아시다시피 당해 사건, 동종 사건, 병행 사건 플러스 일반 사건에 대해서 해석상 소급표가 미칩니다. 자, 그런데 해석상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 건 뭡니까? 이미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표가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표가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확정된 사건은 소급표가 미치지 않습니다. 자, 형벌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소급표가 미치는데 이 소급표가 언제까지로 소급합니까? 조문에 나와 있죠. 합헌 결정이 있는 다음 날로 소급하죠. 맞습니까? 합헌 결정이 있는 다음 날로 소급합니다.
합헌 결정이 있는 다음 날로.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헌법에서는 재심이라고 했을 때 당해 사건에 대한 재심과 헌법 재판에 대한 재심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해서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즉, 내가 헌법 소원 제기했는데 헌법 소원 종국 결정 났는데 그 헌법 소원 재심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 그 정당 해산 심판 결정, 정당 해산하라고 결정 났는데 그 정당 해산하라고 했던 정당 해산 심판 결정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다 헌법 재판에 대한 재심 문제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재심이라는 파트에서는 우리는 주로 헌법 재판에 대한 재심을 묻는 문제들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해 사건에 대해서 재심이 허용되느냐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인 것인데 당해 사건 재심이 허용되는 거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딱 두 개. 첫 번째가 방금 보셨던 형벌조항 소급표죠. 자, 위헌법률심판 재청 신청했다가 아니 뭐 그거랑 상관없고, 자, 내가 간통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간통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후에 간통죄가 위헌 결정 나면은 나는 간통죄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이게 합헌 결정 이후에 있었던 유죄 확정 판결이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당해 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가 형벌조항에 대한 소급표입니다. 형벌조항 소급표. 두 번째, 68조 2항 사건. 68조 2항 사건이 확정된 경우에,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은 당해 사건이 정지되니까 당해 사건이 확정될 여지가 없지만 68조 2항은 당해 사건이 정지되지 않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당해 사건이 확정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해 사건이 확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어. 그러면은 그 당해 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죠. 맞습니까? 자, 당해 사건에 대해서, 즉 그러니까 헌법재판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재판에 대해서 재심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재심 허용되는 거 요거 딱 두 개입니다. 요거 딱 두 개입니다. 그 외에는 확정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위헌 결정에 소급표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재심 문제 나오면은 당해 사건 이야기하는 것인지 헌법재판 얘기하는 것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되고, 헌법 문제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재심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 다 헌법재판에 대한 재심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오실게요. 4페이지입니다. 자, 재심에서 두 번째 슬롯입니다. 재심 청구의 당사자는, 원래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 체크하시고 그 재판의 당사자에게만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줄에 위헌법률 심판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자, 다시요.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재청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죠. 자, 갑이라는 피고인이 있으면은 이 피고인이 법원에다가 이 간통죄 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 한번 심판해 볼 수 있도록 재청 좀 해주세요라고 재청 신청을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갑이라는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법원에 재청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하게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위헌법률 심판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용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위헌법률 심판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법원이죠. 법원인 겁니다. 위헌법률 심판해달라고 제청을 한 사람은 법원이잖아요. 맞습니까? 따라서 위헌법률 심판의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제청 신청권을 가지고 있을 뿐 위헌법률 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위헌법률 심판의 재심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형 지문에 한 번씩 그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말로 당해 사건의 당사자도 불쌍하니까 재심을 허용해 줍시다. 틀리는 겁니다.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위헌법률 심판에 재심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밑에 뭐 재심의 사유들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뭐 재판부 구성이 위법한 경우,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을 재심의 사유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심을 허용할지 안 할지는 이제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가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이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것은 뭐 정의, 형평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법령 헌법 소원 같은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현저하기 때문에 재심을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 법령은 모든 국민들이 적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이 한 사람 것 때문에 재심을 받아줬다가 여러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헌법 소원은 주로 법적 안정성 때문에 재심이 안 되지만 당해 사건에 얽힌 사람이 얼마 없는 경우에는 재심을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위헌정당 해산 같은 거. 위헌정당 해산은 그 정당이랑만 상관이 있으니까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더 현저하기 때문에 재심을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이런 그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예를 들면 뭐 기소유예 처분이라든지 엮이는 당사자가 몇 명 없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재심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법령 헌법 소원은 재심을 해주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올 법한 거는 뭡니까? 정당해산 심판에 재심을 받아준 적이 있다라는 거, 정당해산 심판 재심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헌법률 심판이랑 68조 2항까지 보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위헌법률 심판입니다. 자, 5페이지입니다. 위헌법률 심판. 자, 그 1번에서 두 번째 슬러시 한번 보실까요?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을 위헌 무효로 만드는 위헌법률 심판과 의회 우위의 사상 또는 의회 주권주의는 모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회 주권이 강한 국가에서는 위헌법률 심판의 채택이 어려울 수 있다. 요거는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 없이 그냥 이해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게 국회가 만든 법률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의 힘이 센 나라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밑에 봅시다. 요건 크게 세 가지죠. 심판의 대상성, 법원의 제청, 재판의 전제성입니다. 심판의 대상성 보시면 법률 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거, 조약이나 관습법도 당연히 대상이 되고요. 자, 그 밑에 시행 후 폐지된 법률은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될 수 없죠. 하지만 이게 뭐 개정법 부칙에 의해서 계속 적용되고 있거나 혹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의 기본권을 계속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 후 폐지된 법률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형에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시행 후 폐지된 법률은 심판의 대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헌법 규정은 당연히 대상성이 없죠. 그 옆에 제가 더 보는 건 논거입니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헌법률 심판은 법률만이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개별 헌법규범 상호 간에 효력상 차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헌법규범이 더 우위에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력상 차등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밑에 한정위헌 청구는 종래는 부적법하다고 봤지만 지금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라고 봤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다만 뭐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뭐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형태의 한정위헌 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단순히 재판의 결과를 다투거나 혹은 유의미한 헌법적 주장 없이 단순히 재판 결과를 다투거나 법률 조항의 포섭이나 적용 문제를 다투는 그런 형태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판례 그 우리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는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공무원 만들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뇌물죄의 적용 대상이 되는 형법 조항의 공무원에 실제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도 아닌 제주자치도 위촉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 해석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재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이것은 적법한 한정위헌 청구로 봤습니다. 얘는 유의미한 헌법적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뭡니까? 유추 해석 금지라는 유의미한 헌법적 주장이 담겨 있어서 이것은 적법한 한정위헌 청구로 봤습니다. 기출된 적은 없지만 비교하셔가지고 우리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에 북한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형태로도 한정위헌 청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국가 단체에
북한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형태의 한정현 청구도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부적법하다라고 봤습니다. 왜? 얘는 유의미한 헌법적 주장도 없고 단지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보셨던 이 제주자치도 위촉위원은 유추 해석 금지라는 유의미한 헌법적 주장이 들어있어서 적법한 한정현 청구가 된 거고, 반국가 단체에 북한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실 결국에는 헌법적 주장은 별로 없고 단순히 해석의 문제, 재판의 결과를 다투는 문제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은 부적법한 한정현 청구로 봤습니다. 부진정 입법 부작위 대상이 되고요. 그 밑에 진정 입법 부작위나 명령이나 규칙이나 조례 이런 것들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들이 아니죠. 대상성이 다 없습니다. 자, 그 밑에 법관의 범죄에 대해 국민의 참여 없이 동료법관이 재판하도록 하는 것은 법관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고 주장하면서 형소법이 판사의 범죄에 대한 재판에 국민 참여를 규정하지 않은 것에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자, 이게 진정 입법 부작이냐 부진정 입법 부작이냐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형소법에 판사의 범죄에 대해서 국민 참여를 규정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뭔가 불안정 불충분한 문제가 아니라 아예 법이 없는 것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뭐의 문제다? 진정 입법 부작위의 문제다라고 봤던 거예요. 판사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국민 참여 재판을 해야 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거. 진정 입법 부작위고, 그 진정 입법 부작위를 68조 2자 헌법 소원의 대상으로 삼았으니까 부적법하겠죠. 부적법 각하되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 밑에 법원에 제청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청권자는 법원, 모든 법원을 포함합니다. 꼭 기억하실 거, 행정심판기관은 법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이런 행정심사기관은 제청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제청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소송 당사자, 보조 참가인, 그리고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도 제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행정청과 관련해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당시에 이 법령 위헌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그 법령이 위헌이라는 의심이 들건 말건 상관없이 그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면 행정청도 당해 사건의 당사자로서 뭘 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을 할 때에는 함부로 위헌이라고 판단해서 법률의 적용을 배제시키면 안 되지만, 소송의 단계에서는 행정청도 당연히 당해 사건의 당사자로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권을 갖는다라는 거 두 개 구분하셔가지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판의 정지,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뭐 빼고는 할 수 있다? 종국 재판 빼고는 긴급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뭐는 못한다. 여전히 종국 재판을 하지 못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종국 재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 정지는 68조 2항에서는 준용하고 있지 않죠. 따라서 68조 2항은 재판이 정지 안 됩니다. 그래서 선택형에서도 위헌법률 심판인지 68조 2항인지를 구분하셔가지고 정지된다 OX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8회 변시에 나왔던 것은 처분이 정지된다라고 나왔었습니다. 처분이 정지된다. 아니죠. 재판이 정지되는 것이지 처분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정지의 원칙에 따라서 행정소송법의 집행부정지의 원칙에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처분은 정지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구분하시고, 그 밑에 구속기간은 구속기간 판결 선고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판정지 기간은. 그 밑에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은 동일한 사유로 제청 신청을 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동일한 사유로 제청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상소심도 포함한다. 그 다음에 항고할 수 없다라는 거. 밑에 다시요.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라는 건 제청 결정이든 제청 신청 기각 결정이든 다 항고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시고, 헌법은 편하게 들으면 된다며 헌법이 제일 빡센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자, 재판의 전제성. 자, 재판의 전제성에서 말하는 재판은 모든 재판을 포함합니다. 판결, 결정, 명령, 종국재판, 중간재판, 모든 재판을 포함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따라서 두 번째 줄에 법원의 구속기간 갱신, 결정도 당연히 포함하죠. 판결, 결정, 명령 다 포함하니까 구속기간 갱신, 결정도 재판의 전제성에서 말하는 재판에 해당합니다.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당의 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당의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올렸으면은 그래 어련히 재판의 전제성 있겠지라고 해주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딱 봐도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달리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판의 전제성 요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되고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되고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여야 되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해야 되는데 이 계속 중은 적법하게 계속 중해야 됩니다. 따라서 애초에 각하될 사건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하면은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하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분도 아닌 것에 대해서 취소 소송 제기하면서 위헌법률 심판한 경우 이미 제소기간 도과된 게 명백한데 취소 소송 제기하면서 위헌법률 심판한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적법하게 계속 중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때까지 계속 중해야 되고 자, 그 밑에 적용되는 법률 봅시다. 박스 봅시다. 첫 번째 자, 법원이 심판 대상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법리를 통해 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심판 대상 조항은 전제성이 없겠죠. 왜? 적용을 안 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 밑에 자, 한번 잘 읽어보세요. 양벌 규정에 면책 조항이 추가되어서 무과실 책임 규정이 과실 책임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보세요. 여러분 무과실 책임이었는데 이게 과실 책임으로 그러니까 이제 면책 규정이 추가가 됐다라는 거죠. 자, 갑의 행위시는 이때입니다. 이게 갑의 행위시법이고 이거는 신법입니다. 행위시법이고 신법인데 갑의 행위시에는 면책 규정이 없었는데요. 행위시에는 면책 규정이 없었는데 갑의 행위 이후에 면책 규정이 생긴 법령으로 개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건 형사사건인데 갑한테 적용되는 법령은 이겁니까? 이겁니까?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행위시법주의이지만 신법이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돼야 되죠. 그러면은 갑의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은 얘죠. 맞습니까? 따라서 얘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양벌 규정에 면책 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 책임 규정이 과실 책임 규정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형법 1조 2항에 따라서 신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어떤 법은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판례 그 밑에 판례는 거기 당구장 표시부터 보십시다. 자,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은 법원 조직법입니다.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 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는 게 심판 대상입니다. 자, 그 밑에 참고 법령은 민소법 159조입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그 녹음 행위 금지, 녹음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녹음 허가 신청, 녹음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그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한 겁니다. 녹음 불허가 결정의 근거가 되는 규정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녹음 불허가 결정의 근거 조항을 법원 조직법으로 삼은 거예요. 봅시다. 자, 판례 볼게요. 소송 당사자의 법정 내 녹음 허가 신청은 법원 조직법 59조 중 소송 당사자의 법정 내 녹음 행위를 금지하는 부분의 신청으로 볼 수도 있고 민소법 159조 1항의 신청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바. 자, 법원 조직법의 신청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 불허가 결정은 거부 처분이기 때문에 뭘로 다퉈야 된다? 행정소송이나 아니면은 68조 1항 헌법소원으로 다퉈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이 이의 신청이 재판 절차임을 전제로 제기된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고 즉 지금 심판 대상 소항으로 삼았던 법원 조직법 59조에 따른 신청이라면 이거는 사법 행정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 소송이나 68조 1항 헌법 소원으로 다퉈야 되기 때문에 부적법한 것이고 그다음에 민소법 159조 1항의 신청으로 보는 경우에는 녹음 신청 기각 결정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녹음 허가 신청의 법적 성격을 법원 조직법 59조로 보든 민소법 159조로 보든 둘 다 적법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판례인데 그냥 결론만 부적법하다라고 정리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 밑에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세 번째 요건인데요. 이 다른 내용의 재판이란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하고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을 합니다. 자, 그 밑에 재판의 전제성 인정내 보십시다. 첫 번째,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승소 판결, 무죄 판결은 이제 당연히 이제 나한테 유리한 것들인데 걔들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으면은 상소심에서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확정, 승소 판결 미확정 시 상소 절차에서 재판의 전제성 인정해주고, 자, 그 밑에 무죄 판결 받았으나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침해의 반복 가능성 있는 경우에도 재판의 전제성을 받아주는데 요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긴급조치 사건. 긴급조치 사건. 원칙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던 그 긴급조치 사건에서만 대법원이 그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헌법재판소가 예외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왜? 자, 대법원이 하는 명령규칙 심사는 어떤 효력을 가집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만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뭐가 없습니까? 대세효가 없어요. 대세효가 없고 대법원이 잘못 판단했죠. 유신헌법은 준거규범이 될 수 없는데 준거규범이 되는 것처럼 판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헌법재판소 입장은 그거예요. 지금 당해 사건의 당사자들, 재심을 청구했던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이 모든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거에 이분들의 그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대세효가 없는 명령규칙 심사로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해줘야만 모든 피해자들을 한 번에 구제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긴급조치 사건에서만 거의 유일하게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되었지만 침해의 반복 가능성과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어쨌든 원칙은 뭐라고요? 원칙은 무죄 판결 확정되면 재판의 전제성이 없습니다. 원칙은 없어요. 자, 그 밑에 법률 조항의 수혜 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부진정 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경우. 자,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산재 보상을 해준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산재 보상을 해준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사업주가, 그러니까 이거는 얘는 이제 자기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기의 자전거를 타다가 다친 거예요. 요거 이제 출퇴근입니다. 출퇴근.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제 글씨에 한 번 더 놀라셨죠? 예, 저도 한 번씩 놀랍니다. 방금 저도 놀라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갑이 이제 자기 자전거를 타다가 출퇴근 도중에 다친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산재 보상을 받을 수가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법률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예를 들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고 봅시다. 자, 이 법률 조항은 누구한테 혜택을 주는 조항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혜택을 주려면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사람한테도 혜택을 주고 나처럼 내 자전거 타다가 다친 사람한테도 혜택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 법률 조항은 반쪽짜리 법률 조항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고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나면 갑이 당연히 산재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나면은 이거는 지금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 위헌 결정 난다고 하더라도 갑한테는 어떤 재판 결과에 있어서 달라지는 내용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진정 입법 부작위, 그러니까 어떤 혜택에서 배제된 자가 자기를 배제하고 있는 법률 조항의 부진정 입법 부작위를 다투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경우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이 될 수 있겠느냐가 문제가 됐는데, 자, 이런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주로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헌법에 반한다라고 본다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겠죠. 헌법불합치 결정 내리고 얘들도 포함시켜줘라 라는 형태로 결정을 내릴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서 갑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단순 위헌 결정되게 되면은 뭐 혜택을 못 받는 것처럼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있게 되면은 입법자한테 입법 개선 의무를 거의 대부분 부과시키고 있기 때문에 부진정 입법 부작위의 경우에도 재판의 진실성이 인정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 밑에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법률 조항의 수혜 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부진정 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경우에 당해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더라도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개정되는 때에는 당해 사건 결과에 영향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자, 그 밑에 부정례 보십시오.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도과 후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무효 확인 청구에 체크하시고 무효 확인 소송. 자, A라는 법률 조항에 근거해서 갑에게 침익적 처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갑이 이 침익적 처분에 대해서 90일이 경과가 되고 나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 신청을 한 겁니다. 자,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만약에 위헌 결정이 나게 되면은 이 사건 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취소 사유죠. 맞습니까? 왜입니까? 중대한데 명백하지 않아서 취소 사유잖아요. 자,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이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은 그 위헌이라는 하자의 중대성은 있지만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위헌 결정이 안 났었기 때문에 당시를 기준으로 그게 위헌인지가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라는 건 거죠. 따라서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은 어떤 사유가 생긴다? 취소 사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취소 사유가 생긴다. 자, 그러면은 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근거 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경우에 처분의 취소 사유가 있음에 불과한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죠. 왜요? 무효 확인 소송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이길 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공식이에요.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하면은 항상 재판의 전제성이 없습니다. 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은 취소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잘 기억하시고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 밑에는 행정법 보시면서 다 아시는 거. 과세 처분 이후에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 처분은 당연 무효죠. 그러니까 위헌 결정이 나게 되면은 그 처분 자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은 취소 사유가 생기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 처분에 이어서 후속 처분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후속 처분은 당연 무효가 된다라는 거 아마 행정법 시간에 다 배우셨을 겁니다. 넘어가시고 3번 판단의 관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한 관점뿐만 아니라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원칙적으로 제청법원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 심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도 틀린 지문이죠. 좀 까다로운 지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읽기에는 좀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문이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당사자가 신청한 법률이나 제청 신청이 된 법률에 대해서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구속이 되겠지만 그 판단의 관점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습니다. 자, 그 밑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죠. 수혜 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그 법률에 의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까 전에 보셨던 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 뭐 이런 경우이고요. 두 번째, 위헌 결정으로 인한 위헌 법률의 제거가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위헌 법률의 잠정 적용이 필요한 경우. 대표적인 게 선거구 획정입니다. 선거구 획정. 그냥 단순 위헌 선언하게 되면은 선거구가 없어져가지고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3번 법률의 합헌 부분과 위헌 부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나중에 보겠지만은 그 신상정보 20년 동안 관리하는 조항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 내리면서 신상정보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20년이 너무 일률적이고 지나치게 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합헌인지는 입법자 니네 스스로 정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그 밑에 헌법재판소는 조세법률이 포괄이익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경우라도 조세법률,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법률이기 때문에 단순위원을 선고하게 되면은 세금을 부과시킬 수 있는 근거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 크나큰 재정적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하면서 그런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넘어가시고 위헌 결정의 소급표 보셨으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원칙적인 장래호고 나번에 예외적인 소급표, 법정 소급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만 소급표를 가지고 종전 합헌 결정이 있는 다음 날로 소급한다. 선택형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합헌 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한다. 아니면은 애초에 무죄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합헌 결정이 있는 다음 날로 소급해서 내가 뭘로 다툴 수가 있다? 재심 청구로 다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통죄 위헌 결정 났다고 해서 간통죄 저지른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심 청구한 사람들만 무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유죄 확정 판결 자체가 무효가 된다거나 소급해서 무죄가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형벌 조항이 위헌 선언되면 당해법원은 무죄 선고해야 되고 그 밑에 불처벌 특례 규정은 형벌에 관한 것이지만 소급표를 인정하면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 불이익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소급표를 인정할 수 없고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불처벌 특례 조항은 여러분들 그 재판 절차 진술권에서 나오는 판례인데요. 우리가 그 교통사고 10대 중과실이 10대 중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은 공소 제기할 수 없다라는 불처벌 특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불처벌 특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 불처벌 특례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람에 대해서 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불처벌 특례에 대해서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한 거고 헌법소를 제기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얘가 위헌이다라고 했잖아요.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하고 그러니까 중상해를 입은 사람한테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불처벌 특례는 형벌에 관한 조항이긴 하죠. 형벌에 관한 조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형벌에 관한 조항이라고 해서 이 위헌 결정의 소급표를 인정하게 되면은 이때 종합보험에 가입해서 처벌을 안 받던 사람들이 소급표 때문에 갑자기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런 불처벌 특례에 대해서는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소급해서 갑자기 처벌하게 되는 경우는 더 나빠지는 경우니까. 그래서 불처벌 특례는 형벌에 관한 것이지만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고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후에 위헌 결정이 있게 되는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도 당연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석상 소급표 당동병일 체크하시면 되겠고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확정 판결 이후에 위헌 결정이 난 경우 일단은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표가 미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9페이지만 보고 쉴게요. 68조 2항이고 요건에 보시면은요. 심판의 대상성 2번 위헌 제청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 근데 여기서는 각하 결정도 포함한다라는 게 작년 8모 사례 기록에 다 나왔던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잘 몰라가지고 위헌 제청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적법하다라는 거고요. 재판의 전제성, 당해 재판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위헌 제청 신청 당시에 계속 중이면 충분합니다. 자, 재판의 전제성 인정내 보십시다. 패소 판결 확정. 그러니까 68조 2항입니다. 그렇죠? 68조 2항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이후에 위헌 결정 받으면 재심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재심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딱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형벌 조항의 경우랑 68조 2항에서 확정된 경우. 그 밑에 헌법 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이 당해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한 경우, 자 이것도 이제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 청구인이 항소를 했다가 취하했다는 말은 얘가 1심에서 졌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거랑 같은 내용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항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분명히 1심에서 패소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항소를 취하했다는 것은 1심 패소 판결이 확정된다는 거고, 그렇다면 68조 2항이니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부정내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자, 그 밑입니다.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습니다. 위에 거랑 비교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밑에 거는 소를 취하했으니까 우리 소 취하 효과가 뭡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소송 절차를 없애는 거잖아요. 따라서 1심도 없어지는 겁니다. 애초에 진행되었던 사건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위에 거는 뭐예요?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1심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되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거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이 되고 밑에 소 취하는 전제성이 없는 겁니다. 자, 그 밑에 항소심에서 임의 조정이 성립하여 당해 사건의 당사자들에 의해서 소송이 종결되었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 소송상 뭐 화해 뭐 이런 거 한 거겠죠. 임의 조정이 성립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도 아니고 1심 판결에 적용된 법률 조항도 당해 사건에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 밑에 유죄 확정 판결에 근거가 된 형벌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그 확정 판결에 의하여 몰수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 그러니까 당해 사건은 민사재판이에요. 몰수된 재산을 반환해달라는 민사재판에서 그 유죄 판결에 근거가 된 형벌 조항을 다투는 것은 당연히 재판의 전제성이 없겠죠. 아예 심판 절차도 다르기 때문에. 청구기간 기각결정 통지받고 30일입니다. 불변기간이 아니고 따라서 추한이 안 됩니다. 변호사 강제주의, 변호사를 당연히 선임을 해야 됩니다. 75조 7항에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68조 2항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 당사자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시 55분부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